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돈이 많은 기업인가, 즉 비영업자산과 차입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재무상태표 중에서 비영업자산과 차입부채 위에 영업자산과 영업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무래도 영업자산과 영업부채는 뭐예요? 손익계산서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와 함께 봐야 되는 어,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보는 그러한 관점이지만 이 책의 어떤 흐름대로 좀 영업자산과 영업부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업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비영업 자산에서 비영업 자산을 빼면 영업자산이 남겠죠. 우리가 자산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영업자산을 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비영업자산을 골라내면 영업자산이 되잖아요. 비영업자산은 금융상품,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영업자산도 되고 비영업자산도 된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 그래서 부채는 차입부채를 빼면 영업부채가 되겠죠. 영업자산도 자산에서 비영업자산 빼면 영업자산이 되고, 영업부채도 부채에서 차입부채를 빼면 영업부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영업자산과 차입부채를 먼저 골라낸 다음에 전체 자산에서 비영업자산과 차입부채를 빼면 영업자산과 영업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제가 이제 과거에 썼던 노트를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스무스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시 만들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과거에 썼던 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책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ROA, ROIC, 그 다음에 ROE 부분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ROA는 우선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ROA는 이 자산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거고 ROE는 뭐예요? 이 자본, 즉 주주로부터 조달된 이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당기순이익을 내느냐 이걸 비교하는 거고, 그렇죠? ROIC는 뭐냐면 ROIC는 여기 자산 중에서 우리가 아까 영업자산과 영업부채를 배웠잖아요.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뺀 영업투하자본. 그렇죠? 이 자본 중 영업투하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영업이익을 냈느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는 빼요. 여기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이죠. 이걸 비교하는 거고, ROIC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ROA를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즉, 총자산을 투입을 해서 영업이익 얼마 창출했느냐 이 비율로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더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 여기 2018년도, 지금 2018년도 여기가 12월 31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2019년도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해요. 즉 2018년도 12월 31일에 회사의 재무상태표예요. 이것도 2019년도 12월 31일 그날에 한번 딱 잘라가지고 그날의 재무상태표예요. 재산상태가 얼마나 많냐, 재무상태, 즉 재산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재무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2019년도 뭐예요? 1월에서 12월까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1월에서 12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얼마나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이익도 많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는 리셋이 돼요. 즉 내년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0이 돼요. 0부터 다시 시작해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계속 축적이 돼요. 축적. 뭐가 축적이 되냐? 이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계속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있거든요. 이익잉여금에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무게의 개념이에요. 무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뭐예요? 비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위치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뭐예요?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이 운동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주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둘 다 뭐예요? 과거라고 했어요. 과거, 역사. 그래서 약간 과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예측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예상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제 이게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래 손익계산서가 증가한다. 어때요? 즉 이익의 1차 미분치. 1차 미분치가 이익의 변동분이죠. 변동분. 성장. 이게 성장. 그다음에 2차 미분치는 뭐예요? 성장 속도.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자, 우리가 ROA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 손익계산은 일정 기간이고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을 어, 의 어떤 변화를 나타낸 거지만 이건 뭐예요? 그냥 일정 시점 그날이잖아요. 그날. 그래서 이것도 일정 기간으로 나타내 보자. 이건 뭐예요? 이 자산과 이 자산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이 나오죠. 평균. 그래서 연평균으로 고치는 거예요. 연평균으로. 연평균으로 고치고 연평균으로 고치고 그럼 이 자산 더하기 이 자산 해서 나누기 2하면 연평균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단기순이익. 그렇죠. 단기순이익을 총자산의 평균으로 나누는 것을 뭐예요? ROA라고 해요. ROA. 근데 제가 왜 영업이익으로 안 하고 단기순이익으로 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자산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자, 뭐냐면 영업자산은 뭐예요? 영업이 영업이익 쪽 영업자산으로 이익을 나는 영업이익이 되겠죠. 비영업자산은 뭐예요? 기타 수익이 나오겠죠. 기타 손익이. 그렇죠? 영업 손익이 나오고. 그렇죠? 기타 손익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ROA는 회사가 가동할 수 있는 영업 자산과 영업 비영업 자산을 총 가동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비교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 ROA는 회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영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하는 거예요. 경영자. 경영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 있는 그 모든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을 얼마나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고 ROE는 뭐예요? ROE는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느냐. 이게 ROE예요. ROE. 그래서 이건 주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ROIC는 뭐냐면 ROIC는 이 영업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업부채 있겠죠? 영업부채.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빼면 이게 영업자본이 되겠죠. 영업투하자본이라고 해요, 이것을. 영업투하자본. 그렇죠? 여기서 이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거예요. 즉 세후 영업이익. 즉 영업자산을 자본을 투하해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창출해 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ROIC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영업이익은 어차피 그 영업 관련된 이익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어떤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갑자기 많이 난다 이런 어떤 이것은 반복적인 이익이 아니라 아주 비반복적이잖아요. 어쨌든 한 번씩 일어나는 이익이잖아요. 이런 이익들은
ROA나 ROE를 구할 때는 좀 제거를 하고 구하자. 이제 그런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ROA는 경영자를 평가하는 한 지표고 ROIC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ROE는 어떤 기업의 주주의 자본을 조달해서 이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느냐. ROE를 구할 때에도 어떤 반복적인 이익들, 기타 손익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기타 손익들을 고려하고 비반복적인 어쨌든 한 번씩 일어나는 손익은 제하자. 예,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비교할 때는 재무상태표는 평균을 내 가지고 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처음 볼 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기말 자본으로 해서 기말 자본과 단기 순이익을 비교를 해서 뭐예요? ROE도 구하고 자산과 단기 순이익으로 해서 ROE도 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뭐 어떤 비경상적인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자본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좀 빼고 이제 구한다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제가 ROE, ROA, ROIC 영상이 다 있어요. 다 30분씩 넘어가는 영상이라서 여기서 별도로 ROE나 ROA를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고자산.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영업자산, 우리가 영업자산을 보잖아요. 지금 영업자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보는 게 영업자산을 보는데 영업자산 뭐라고 했어요? 비영업자 자산 중에서 비영업자산을 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좀 중요한 것들 재고자산 있겠죠? 자, 매출하고 연관돼요. 매출이 안 되는 게 재고자산이잖아요. 자, 매출하고 현금을 안 받고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있죠? 매출 채권. 우리가 좀 중요한 영업자산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형자산. 그쵸? 그 다음에 무형자산. 우리가 이제 회사의 어떤 유형자산이 더 훨씬 더 크다. 무형자산은 적다. 그럼 뭔가 전통적인 산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죠. 무형자산이 훨씬 크고 유형자산이 적다. 그러면 좀 뭔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산업이다. 좀 그러한 어떤 개념이 오잖아요. 그리고 원재료를 샀는데 아직 덜 줬다. 매입 채무. 그쵸? 매입 채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어요. 뭐야, 부채 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채 쪽은 차입 부채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영업 부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업 자산 쪽이 중요해요. 영업 자산. 자, 여기서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재고 자산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재고 자산 종류가 자, 재고 자산에는 우리가 도소매 같은 경우는 상품이 있겠죠. 상품도 재고 자산. 제조업이면 제품이 나오겠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제공품. 아직 제품이 완성이 안 됐다. 반제품. 제공품과 반제품의 차이점은 제공품은 팔 수가 없어요. 자체로 못 팔아요. 근데 반제품은 팔 수가 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이것도 하나의 반제품이라고 해서 또 다른 회사에 팔리는 제품이 반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 있겠죠. 또 수입하는 것은 뭐예요? 미착품 이렇게 처리해요. 수입하는 것들은. 예. 이런 어떤 재고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재고자산 주석상에 보면 이런 재고자산 명세가 나와요. 그쵸? 재고자산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만약 우리가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 제조회사면 어때요? 공장이 있겠잖아요. 공장이. 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공장을 돌리는 이유는 매출을 위해서 돌리잖아요. 매출하고, 그럼 매출이 있으면 여기에다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 그렇죠? 제품의 원가. 매출, 매출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원가가 나타나잖아요. 대조 원가 명세서를 구하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자, 어떤 경제적 해자가 있다. 그러면 이 판매가를 어때요? 이 판매가를 이 회사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하는데 어떤 경제적 해자가 무너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매출이 잘 안 팔려. 제품이나 상품이 잘 안 팔려.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어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안 팔리면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어때요? 가격은 떨어져요. 그렇죠. 판매가가 떨어지겠죠.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일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재고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 설명하고 우선 이제 감모 손실은 뭐냐면 수량 차이예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창고에서 보관을 하는데 어때요?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멸실이 될 수도 있어요. 움직이다가 멸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막 떨어져 가지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감모가 되잖아요. 감모도 되고 하면서 수량이 차이가 나요.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재고 수량이 차이가 나요. 이것을 뭐냐면 감모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감모 손실. 이 감모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다. 그러면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요. 그런데 화재가 났거나 도난을 당했어요. 비정상적이죠? 이것은 영업의 비용인 기타 손실로 처리해요. 자, 1,000원짜리인데 800원. 수량 차이로 인해서 감모가 일어났어요. 200원만큼. 자, 정상적이다. 그럼 매출 원가. 비정상적이다. 기타 비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매출 원가로 가면 어때요?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영업이익은 상관이 없잖아요. 영업이익률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판매가가 줄어든다. 어떤 판매가가 줄어들면. 판매가가 아주 판매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판매 가격이. 이때는 뭐냐면 평가 손실로 계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가 손실을 하냐? 뭐냐면 우리가 추정 판매가가 즉 판매가가 줄어들었어요. 아, 추정해봤더니 판매가가 너무 줄어드네. 근데 이게 팔 때 여러 가지 부대 원가가 나가잖아요. 운반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요. 그렇죠? 당연히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에서부터 빼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원가가 나가요. 이걸 빼고 실제로 순실현 가능 가치, 즉 이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 순실현 했어요.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하고 우리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하고 비교를 해서 뭐예요? 적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장부가액하고 여기서 비교를 했더니만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고자산이 1,000원이 있는데 판매가가 줄어들어서 어때요? 재고자산이 800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00원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00원만큼. 그리고 주석사항에는 재고자산 1,000원,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200원, 그래서 실제 재고자산은 800원 이렇게 주석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있다는 거. 어떤 판매 가격이 하락이 되면 아니면 물리적인 손상이 됐거니 아니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좀 유행이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완성화가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갑자기 상승했다. 그런 것도 어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어때요? 자, 이게 우리가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매출이 있고 이 매출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매출 원가에는 뭐냐면 어떤 공장의 제조 비용이 다 제조 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회사에서는 부속 명세서로 공시는 안 돼요. 공시는 안 되지만 회사의 부속 명세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요. 여기에는 뭐예요? 처음에 원재료 사면 원재료비 나가죠. 원재료비. 어때 물건을 만드는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죠. 농업이 나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나가요. 그렇죠. 경비들이 나가요. 즉 공장, 기계장치가 있다. 이 감가상각비, 공장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제조 경비예요.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것들 다 기타 경비로 들어가서 뭐예요?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제품 원가. 그래서 뭐냐면 재고자산은 뭐예요? 이러한 비용들이 자산화된 거예요. 자산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고자산이 많다는 것은 많은 비용들이 자산화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재고 관리가.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 유형자산 있는데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제 자,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형태가 있다. 유형. 자,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뭐예요? 뭐 공장이나 기계,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이 다 유형자산 뭐 유형자산이에요. 난방기 이런 것들도 유형자산이고. 자, 자 공장이나 기계 우리가 유형자산은 뭐예요?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 무형자산도 비슷해요. 무형자산은 뭐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상각을 해요. 상각.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유형자산도 손상, 차손, 뭐 어떤 나중에 회사가 아주 어렵거나 뭐가 이게 손실이 많이 나요. 계속 회사가 손실이 많아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뭔가 회수할 수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럴 때는 뭐냐 손상 차손을 기록을 해요. 손상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상 무형자산도 마찬가지. 무형자산도 어떤 무형자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어떤 무형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금액을 회수를 못 하겠다 할 때는 뭐예요? 손상 처리를 해요. 손상. 자, 감가상각은 뭐예요? 감가상각은 말 그대로 비용을 배분하는 거예요. 비용을 배분하는 거. 자, 유형자산은 좀 비싸잖아요. 만약 어떤 공장, 뭐 기계장치를 샀는데 이게 뭐 한 100억이에요. 100억. 이 100억을 일시에 비용 처리하면 어때요? 갑자기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야 한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어떤 이게 내용연수라거든. 내용연수를 정해서 10년 동안 비용을 나눠서 인식하겠다. 그래서 1년에 10억씩 이제 정액법이라고 해 이것은 정률법은 좀 달라요. 만약 10억씩 나는 비용을 인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이 손상은 뭐냐면 손상차손은 우리 회사가 이제 봤더니만 계속 뭔가 적자가 나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서 그래서 뭐 이 기기장치를 통해서 기기장치에 10억을 투자했는데 회수할 수 있는 게 만약 이 기기장치를 지금 팔면 더 이상 이게 기기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라고 이제 팔면 한 1억을 받아요. 1억. 근데 만약 기기장치를 계속 사용을 해서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5천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 1억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지금 10억과 1억을 비교해서 그럼 얼마가 9억을 손상차손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9억을 손상차손을. 이런 게 바로 손상차손이에요. 손상차손. 그래서 손상차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채권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가정했을 때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났을 때 회사를 청산해서 돈을 회수하느냐 아니면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해서 영업을 해서 돈을 회수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유형자산으로 줄이면 뭐냐면 내가 이 기기장치를 팔아서 돈을 회수하느냐 아니면 이 기기장치를 계속 사용해서 돈을 회수하느냐 물건을 팔아서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이요. 기기장치를 팔아서 번 돈과 아니면 기기장치로 물건을 만들어서 벌 돈과 비교해서 뭐 현재 장부가액과 비교를 해서 만약 우리가 기기장치를 팔아서 벌 돈이 아니면 사용해서 벌 돈이 현저하게 적다. 장부가액보다 그러면 손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음, 예시를 볼게요. 자, 지금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이 지금 이게 제가 옛날에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놨던 것들이에요. 만들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옛날 강의 노트를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이 책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외로 이 책을 읽을 때 상당히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다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고, 예.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 자, 뭐 취득가액이 15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취득가액은 뭐냐면 유형자산을 산 금액이에요. 15억. 원래 15억짜리인데 감가상각을 해마다 했더니만 지금 쌓인 게 5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라고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여러 가지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 공장이다, 공장이나 기계다. 그러면 제조 원가로 가서 나중에 뭐예요? 이제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지만 안 팔리면 재고자산으로 남아요. 계정가격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사무실이다. 그러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면 주석사항에 유형자산 15억. 그동안 감가상각비 계속 했던 누계액이에요. 누계액이 포함돼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뭐예요? 10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뭐 연구 개발용 어떤 자산이다. 그러면 뭐예요? 연구 개발비로 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여러 가지가 감가상각비도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0억짜리가 지금 회사가 보니까 이제 계속 영업 적자를 내요. 그래서 야 이거 유형자산을 지금 팔면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계속 이 기기장치를 돌려가지고 내가 뭐 장사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한 이익이 5천 정도밖에 5천 정도 나오겠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팔겠죠. 기기장치를 빨리 매각을 해서 어때요? 한 1억 정도 나오니까 이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1억 정도로. 그래서 뭐냐면 회수 가능액을 1억으로 보는 거예요. 1억으로. 그러면 10억과 1억을 비교하면 9억이 뭐예요?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기타 비용이에요. 기타 비용은 영업이익에 포함이 안 돼요. 기타 비용은 나중에 당기순이익에 이제 마이너스 된 금액으로 이제 되는 거지만 영업이익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유형자산을 줄여줘요. 자, 10억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1억으로 줄어들었죠. 1억. 그렇죠? 회수 가능액 1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1억. 회수 가능액 1억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처음에 15억짜리가 얼마큼 손상이 돼서 9억만큼 손상이 됐죠. 그럼 뭐예요? 6억이 남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그대로 5억. 그래서 6억에서 5억 빼면 1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 이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손상차손도 비슷해요. 무형자산도 뭐냐면 내용 연수 동안 상각도 하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도 기록을 해요. 무형자산은 뭐냐면 무형자산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무형이잖아요. 형태가 없는 게 무형자산이에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어떤 그 분리 가능성이 원래 있어야 돼요. 무형자산은. 원래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보고서 읽다 보면 영업권이 그냥 무형자산으로 다 분류를 해서 무형자산 안에 이렇게 주석으로 나오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왜? 영업권은 분리 가능하지 않아요. 영업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해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런데 봤더니만 이 회사의 가치가 10억인데 한 15억을 줘요. 내가 돈은 15억을 줘요. 10억의 가치인데 15억을 줘요. 그러면 5억만큼 더 줬잖아요. 프리미엄을 줬어요. 5억만큼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
영업권이라는 거예요. 영업권. 그러니까 권리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분리 가능성. 근데 이 영업권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를 사면서 인수 합병하면서 영업권이 발생하지 이 영업권 자체를 이렇게 뭐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분리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무형자산의 정의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냥 무형자산이다. 그냥 보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 전속계약금 이런 부분들 저번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보고서 봤을 때 전속계약금 이런 부분도 한번 봤죠. 이런 부분이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은 뭐냐면 우리 연구활동 있죠. 연구활동. 연구활동 즉 발생 시점 비용으로 처리해요. 근데 개발활동은 이 6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뭐예요? 자산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산. 즉 개발비.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엄격해요. 엄격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이거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이게 충족을 못 시켜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개발비 자체로 기록을 하면 안 되지만 말 그대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그게 좀 힘드니까 약간 좀 회계 처리 지침을 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줬냐면 이런 식으로 뭐냐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개시 승인 시점에 자산화한다. 그다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시점에 자산화 가능하다. 그다음에 제네릭 같은 경우는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할 때 자산화 가능하다.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제품 검증할 때 즉 허가 신청이라든지 외부 임상 신청 등 이런 제품 검증이 가능할 때 자산화 가능하다.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하도 이제 이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건 충족 여부가 여기 보면 글로벌 제약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판매 허가 시점 이후에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업계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관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이 좀 내려온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자,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각을 해요. 상각을 하는데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것, 즉 유한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한정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각을 안 하지만 내용 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 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요. 뭐 전속계약금 우리가 몇 년 동안 5년간 5억 원으로 5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무형자산 상각비 1년에 1억씩 하는 거죠, 상각을. 영업권은 그렇지 않고 매년 손상 검사를 해서 손상이 안 됐으면 손상차손 안 하고 손상이 됐을 때만 손상차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형자산 상각도 하고 또 손상 검사도 한다는 거. 예. 무형자산까지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법인세.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 지금 재고자산, 지금 영업자산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영업자산으로 나와 있는 게 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법인 이업 법인세 차. 여기 왜 나왔냐면 이것도 아까 재고자 평가 손실,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무형자산과 유형자산도 뭐예요? 손상검사에서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대규모 반복적인 적자, 영업 적자가 발생했을 때 있는 연속. 그렇죠. 이연 법인세 차도 뭐예요? 나중에 적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때 이것도 뭔가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용. 예. 이런 부분들. 자, 이연 법인세 차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초적인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업회계는
매출에서 이런 식으로 구해요. 단기 순이익까지 기업회계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세무회계는 있잖아요. 기업회계는 이렇게 구하는데 보통 수익과 비용을 이제 대응을 시켜서 이제 구하고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그렇죠. 발생주의 회계. 근데 세무회계는 뭐냐면 약간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됐을 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수익과 세법상 수익이에요. 그 세법상 비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익이 다를 때 이거를 뭐냐면 세무 조정을 해요. 세무 조정을 하는데 이 세무 조정을 할 때 이제 누구에게 기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하는데 이때 보통 유보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보. 이 유보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일시적인 차이예요. 일시적인 차이. 일시적인 차이로 뭐 재고자산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차이로 해서 유보 처분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아셔요. 이것만. 이연 법인세 차는 굳이 이게 엄청 이건 세법까지 알으셔야 돼요. 이연 법인세 차나 이연 법인세들은 세법까지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이연 법인세 차는 뭐냐면 올해 세금이 증가했고 차기 이후에 세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즉 이연 법인세 차는 차기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 내년 이후에 뭐예요? 세금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감소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 세법상 비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이제 보통 용어 송금이라고 하죠. 송금. 근데 비용이라는 거 비용. 세법상 비용. 세법상 비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내년 이후에. 즉 내년 이후에 세법상 비용으로 가면 어때요? 세법상 이익이 줄어들죠. 그럼 세금이 어때요? 내년 이후에 줄어들겠죠. 그래요. 이연법인세차는 올해는 세금이 증가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이연법인세차가 나오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세법상 비용으로 가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회사가 적자가 돼요. 회사가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면 세금은 낼 필요 없어요. 적자면 세율 곱하도 어차피 0이니까 세금은 없어요. 그쵸?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연법인세차 이게 자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적자가 나면 이연법인세차는 지금 이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비영업자산으로 어때요? 지금 내년 이후에 세금이 줄어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 그렇죠. 자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건데 그래서 자산화된 건데 계속 적자가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법상 비용으로 해도 어차피 적자인데 세법상 비용으로 해도 어차피 세금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0이니까 0에서 더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화해서 뭐예요? 계속 적자가 되면 자산인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어떻게 하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어때요? 재고자산은 글씨가 안 써지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해. 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잠깐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재고자산은 평가손실이 되면 뭘로 가요? 매출원가로 가요. 감모손실은 정상적일 때 매출원가, 비정상적일 때는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가지만 매출원가로 가요. 재고자 평가손실은.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 기타 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차는 어디로 가요? 이연법인세차가 계속 적자가 회사가 적자가 난다. 그러면 어때요? 자산 어때요? 이게 비용으로 와서 세금을 줄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인세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비용화 되는 거예요. 책에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책 읽어보면
이 이연보미세 차는 아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연보미세 차는 뭐냐면 내년 이후에 세법상 비용으로 가서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회사가 계속 적자가 되면 비용으로 되더라도 세금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이런 의미라는 거 아시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나 무형자산 손상차손도 계속 영업 적자가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고자산은 그 판매가가 아주 뭐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어떤 진부하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평가 손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 삼성전자 같은 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5년도 말에 보면 재고자산이 이게 얼마예요? 9조 아니 9조가 아니라 19조 잠깐만요. 7,730 여기까지 19조 5,853억 5,853억에서 정기 말에 2015년도에 평가 충당금이 7,735억이었어요. 7,735억. 근데 이제 2016년 중에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재고 처리된 것을 전체적으로 뭐예요? 평가 손실을 한 거예요. 평가 손실을. 그렇죠.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기록한 게 3조 4,271억 원을 지금 평가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7,735억에서 3조 엄청나게 많이 했죠. 갤럭시 7을 다 평가 손실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이 회사는 21조 7,806억 재고자산 6억인데 3조 가까이를 평가 손실을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자산이거든요. 유형자산인데 지금 손상으로 기록된 게 지금 원이죠. 27억 정도 기록됐죠. 27억 정도 기록되고 전년도에는 손상으로 기록된 게 없었는데 갑자기 당해년도에 지금 27억 정도 손상 차손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 손실을 보니까 지금 계속 영업 적자가 나요. 그래서 어때요? 유형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손상검사를 해서 손상차손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좀 약간 이것도 실질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특별하게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이제 매출 채권 매출액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데 매출 채권도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공 매출이냐 이런 부분들. 케어젠 사례예요. 케어젠 사례인데 지금 매출이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계속 보면 2016년도에도 보면 468억인데 242억. 자, 2014년까지는 어때요? 286억인데 52억. 매출 채권 대비 매출액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쵸? 크지 않았는데 2015년도부터 매출 채권 대비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액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쵸? 그쵸? 매출 채권을 매출로 나누면 33.24, 그쵸? 18.18에서 33.24로 증가했다가 2016년도에는 뭐냐면 242억, 468억에서 242억이 매출 채권이에요. 즉 51.71. 매출 중에서 전체 1년 매출이 468억인데 1년 매출이 매출 채권이 거의 반절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매출의 반절. 그리고 2017년도에는 579억. 이것은 54.58. 점점 올라가죠. 2018년도에는 1년 매출이 634억이에요.
근데 매출 채권이 386억. 그래서 60.88. 자, 1년 매출이 634억이면 12달로 나누면 한 뭐야? 634억을 12달로 나누면 한 52억이에요. 한 달에. 52억. 한 달에 52억인데 지금 매출채권 386억이면 52억이면 몇 달째요? 잠깐만요. 386억 나누기 52 하면은 한 7달. 7달치 어떤 매출을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런 회사들은 좀 주의하자. 나중에 가공 매출을 의심해 보자. 이제 그런 네,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 영업 뭐야? 오늘은 그 완벽한 박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의 두 번째 시간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업자산과 영업부채 위주로 살펴봤는데 영업부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자산을 위주로 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자산을 좀 더 깊게 좀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으시고 좀 외우실 것도 좀 외우시고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